자, 여러분들 이제 집단 및 조직 차원의 조직행동 지난 시간에 막 진행하다가 1시간 이상이 될 것 같아서 물론 좀 그런 강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중단을 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한 30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 중단을 했고 다시 좀 설명하겠습니다. 집단 및 조직 이제 수준인데 개인은 개인 이제 구성원의 개개인의 이제 나타나는 그러한 조직 행동이라면 집단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개인과 개인이 모여서 상호작용할 때 이제 살펴보는 거죠. 이제 조직 수준은 어쩌면 조직 전체에 있어서 어떤 조직의 어떤 구조, 문화, 여러 가지 그런 측면들을 다루는데요. 집단에서 주로 많이 다루는 게 의사결정, 뭐 의사소통, 뭐 리더십 이런 문제를 다루는데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다룰 수는 없고 여기서는 그냥 리더십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자, 리더십은 뭐냐? 리더가 조직 구성원들의 조직 목표를 위해서 이끄는 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조직 구성원을 이끄는 어떠한 힘,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이 리더십인데 잘 보세요. 리더십을 연구하는 건 뭐냐면 리더 그 개인 자체를 위한 게 아니라 리더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다른 사람 하여금 동기부여를 하고 또 다른 사람 하여금 일에 몰입하게 해서 성과를 달성하게 할까라는 그런 리더의 초점을 둔 조직 행동이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 집단 내에서 리더가 구성원에게 발휘하는 그 영향력이 어떤 조건에서 어떠한 대상으로 할 때 어떠한 방식의 리더십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연구한 게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다 볼 수 있는데 리더십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따가도 몇 가지 뭐 직무 중심이냐 인간관계 중심이냐 또 상황적 리더십이냐 특성론이냐 이런 것들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여러분들한테 변혁적 리더십이나 감성적 리더십이나 서번트 리더십 정도를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리더십이라는 게 뭔지 간략하게 또 정의를 좀 해보죠. 어떤 조직에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 리더가 영향을 미치는 힘을 얘기한다. 또 두 번째로는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이제 과업 수행에 관련된 집단 행동을 지시하고 조종하는 일을 부여받는 집단 내 개인입니다. 한 개인. 그래도 개인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도 성격이 있고 가치가 있고 감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각이 있고 태도가 있는데 그런데 이 리더는 가장 중요한 건 집단 속에서 집단의 역학, 집단의 어떤 면에서는 협동, 집단의 갈등을 해소하도록 이렇게 어떠한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자, 리더십은 조직의 목표와 목적을 성취하거나 변형하기 위한 새로운 구조나 절차를 창시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했던 전문적인 또 관료적인 측면의 것들을 잘 고려해서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리더십이다. 또 하나는 목표 설정을 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된 집단 행동, 그러니까 서로 간에 소통하고 서로 간에 협업하고 서로 간에 공유하고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리더십이다. 또 개인 또는 집단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간에 어떤 조종도 하고 개인 간에 또 어떤 갈등이 있으면 서로 간에 해소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리더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효과적인 리더십의 특성. 그러니까 효과적인 리더로서 가져야 될 게 특성이 뭐냐?
인성 측면, 동기 측면, 기술적인 측면을 나누어서 호이앤 미스키를 제시했는데요. 좀 보세요. 자기 확신, 인성적인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신과 부하 직원들을 위해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어려운 과제를 시도하고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는 경향. 이걸 자기 확신이라는 자신감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완화하는, 그러니까 어떤 스트레스를 쌓여도 그것들을 잘 대처해 나가고, 또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침착하게 부하들을 잘 리드할 수 있는 그러한, 이런 특성이 있다. 또 하나는 정서적으로 성숙되어 있다. 조직의 강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자기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이러한 성숙한 사람이다. 또 강직한 사람이다. 설정한 가치와 일관되고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다. 동기는 어떤 측면이냐면 과학과 대인적인 욕구를 잘 파악해서 과학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대인지향적으로 해서 서로 이렇게 좀 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너무 지나치게 일만 치중하지 않고 또 사람들만 너무 고려하지 않고 이거를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면서 어떤 직무에서 일에 몰입도 시키고 또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정서지능을 발휘해가지고 개인을 배려해주고 개인에게 함께 해주는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성취지향, 어떤 성취욕구, 뭔가를 책임지고 완수하고 과거의 목표를 지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취 동기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력도, 뭔가 그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쥐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동시에 뭔가 이렇게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사로잡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욕구가 강하다. 그다음 기대, 직무를 수행하여 가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신념, 기대가 있어야 된다. 타인에 대한 기대뿐만 자기에 대한 기대, 목표치를 설정했고 그 기대에 향해서 부응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또 타인에게도 그렇게 노력하게 하는 그런 것. 기술적이다. 과업을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문적인 어떠한 특정한 업무나 특정한 지금 분야에 있어서는 그 안에 일을 빠삭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인과관계적이다. 타인과의 감정과 태도를 잘 이해하고 협업관계를 잘 유지한다. 세 번째로는 구상적이다. 복잡한 상황에서 그런 문제의 실마리를 찾고 또 적절한 기획을 하고 또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굉장히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또 혁신적인 그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구성원들을 이끄는 그런 힘을 갖다가 구상적이라고 합니다. 행정적이다. 굉장히 관리 활동에도 아주 명확하게 철저하게 관리하고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은 아주 행정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특성론이에요. 어떤 사람이 리더인가 제시했었을 때. 그다음에 리더십에 있어서 두 가지 여기 보면 이제 많은 연구들이 리더들이 어떻게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이제 관찰하고 했는데 주로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인간관계, 배려, 인간관계를 하는다. 하나는 뭐냐면 조직의 구조와 조직의 목표와 일을 중심으로 한다. 그리고 배려, 인간관계를 더 강조하느냐, 그 다음에 일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축을 나누고 정말 효과적인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를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과업, 조직, 구조 지향적인 리더가 있고 인간 배려, 인하 지향적인 지도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게 언제냐면 20년대, 30년대, 1920년, 30년대 리더십 연구예요. 그래서 과업지향적 지도자는 구성원들에게 역할을 분명하게 하고 수행할 과제를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방법과 절차를 알려줘서 그 일을 아주 정확하게 이행해서 성과를 내게 하는 사람이고, 인간 배려 지도자는 구성원들의 욕구와 어떤 바램이나 어떤 심리적인 것들을 잘 파악해서 그거를 충족해 줘야만 그 사람은 일을 하도록 한다. 로봇가 아니잖아, 우리가.
사람이잖아. 그래서 소통하고 협업하면서 고난도 위임해주면서 일 잘한다고 얘기를 해야 일을 잘한다 생각해서 그렇게 인간 배려 지향적인 노동자가 있다. 그 다음에 리더십은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된다. 상황론이야. 아까쯤에 얘기했지. 앞부분에 그 뭐냐 지도자 구성원의 과업지향적이냐 인간지향적이냐 이거는 뭐냐면 조직의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달리 적용해야 된다. 직무의 성격이나 직원들의 어떤 성격이나 성숙도나 전문성에 따라 가지고 각각에 해당되는 리더십의 유형을 달리해야 된다. 그럴 때 효과적이다.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상황론입니다. 네, 피들러의 상황론을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굉장히 과업 절차가 분명하고 강력한 지휘 권한을 가진 경우는 굉장히 호의적인 상황 또 비호의적인 이건 너무 여러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봤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가 어떠냐, 과업의 구조화 정도가 어떠냐, 리더의 지휘 권력이 어떠냐에 그러한 세 가지 축을 두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상황에 맞는 리더십이 무엇이냐를 제시했어요. 가장 호의적인 상황,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가 원만하고 과업과 절차가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되어 있고 리더가 강력한 지위와 권한을 가진 경우는 어때야 되냐? 과업지향적으로 가는 게 적절하다. 예를 들면 또 반대 경우는 인간지향적으로 가는 게 적절하다는 것들을 여기 봐봐요. 매우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인 상황에는 과업지향적. 그러니까 이 원만하거나 명료하거나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경우는 과업지향적으로 가라. 반대로 원만하지 않고 또 명료화되지 않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못하는 경우는 과업지향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죠. 일로 따져야 되지. 이 사람들 말을 안 듣면 당신 얼마큼 일하는데 좀 그렇게 적용대로 하자고 규정대로 하자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나 비호의적인 상황 약간 호의적이나 비호의적인 상황 예를 들면 비호의적인 상황이 어떤 거예요. 원만한데 절차가 명확하지도 않고 그렇지 않은 상황 그러한 것들의 상황은 인간관계적인 지향적으로 가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그림을 나타내자면 보여요? 이렇게 이쪽은 관계지향적이고 이쪽은 과업지향적이면 요 중간에 이렇게 선을 하나 그은 겁니다. 이상하게 이게 안 돼요 지금. 요 형광펜을 이렇게 설치해갖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좋겠구만. 잘 안 되네요. 그래서 말로 설명합니다. 한 축은 과업, 한 축은 인간,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선을 그어서 상황에 따라서 인간관계적으로 간다,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구조지향적, 일지향적으로 간다. 이거는 상황에 달려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변혁적 리더십을 얘기해야 돼요. 변혁적 리더십을 얘기하려면 바스라는 사람을 알아야 하는데 번스는요. 교환적 리더십을 해서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 대신에 이렇게 이런 걸 나한테 줘. 이런 교환 관계잖아요. 하나를 주니까 하나를 받는 거. 그래서 리더는 뭐냐면 구성원들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교환 관계를 청량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 중에서 너 승진하기 원하니 내가 이번에 승진하는데 뒷받침을 해줄 테니 너 대신에 내가 이러한 조건으로 그런 것들을 이런 일들을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좀 열심히 협조해주면 내가 이런 걸 해줄게 하고 이런 심리적인 계약을 맺으면서 그 계약에 따라서 그런 계약 관계에 의해서 업무 성과가 를 높이도록 하는 게 교환적 리더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의 노력과 보상 약속을 막교환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교환적 리더십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필요합니다. 당신 이게 필요가 있는데 좀 나 좀 도와줘. 그럼 내가 너 이런 측면에서 내가 좀 해줄게. 이런 조건들을 내걸면서 서로 간에 합의하고 해서 또 어떤 일을 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교환적 리더십이라고 얘기합니다.
변혁적 리더십은 바스가 얘기했는데요. 리더가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관점으로 그들의 일을 보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리더는 끊임없이 조직의 문제를 보고 새로운 어떤 일을 하는 절차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어떤 그러니까 어떤 이상적인 영향력을 감화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지금 리더가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어떤 혁신으로 가는데 우리 조직이 그렇게 가야 해 라고 신념을 불러일으키고 그 일을 하도록 수 있도록 새로운 어떤 직무 능력을 길러주고 어떤 동기유발을 해주고 잠재력도 향상시켜 주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방향이나 새로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조직의 어떤 문화 속으로 또 어떤 일의 어떤 일을 하도록 해서 어떤 성과를 이뤄내는 게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변혁적 리더십은 뭐냐면 이제 보여요. 학교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평생교육 기관, 일반 조직이라고 다 얘기해도 돼요. 제가 이제 뭐 교육 경영을 가리키고 행정을 가리다 보니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학교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나 어떠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비전을 만들고 구성원들이 이 목표 또 이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그 기대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방향 설정이 첫 번째 리더십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변혁적인 리더십은 무엇인가 지금 정체되어 있고 지금 뭔가 이렇게 활로를 못 찾고 뭔가 이렇게 성과가 부족한 그런 조직이 이제는 새로운 활구를 찾거나 새로운 어떤 면은 방향성과 비전을 찾아갖고 좀 전환을 할 때 새로운 조직이 어떤 성과를 이뤄내겠다고 믿었을 때 어떤 리더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조직 구성원을 그쪽으로 이끌잖아요. 그랬을 때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고요. 비전을 세우고 목표를 새롭게 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구성원들이 목표가 일치되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우리 조직이 새롭게 효과적인 생산성이 높아가고 좀 앞서 나가는 조직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의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방향만 제시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방향으로 가다 보면 당연히 뭐냐면 시행착오가 많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가보지 못한 길일 수 있어. 그렇다면 어떻게? 기존에 익숙한 그런 루틴한 것들을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한다면 뭐냐면 새로운 스킬들이라면 또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직무 훈련을 좀 시켜줘야 되고 또 생각이 좀 부정적이면 긍정적으로 바꿔줘야 돼. 이런 것들을 인적 자원, 사람을 개발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뭐냐면 조직화는 뭐냐면 도덕적 책임에 의해서 동기를 부여받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일을 가치 있게 하게 되면 어떤 측면에서 직원들의 측면에서는 사기가 진작이 되고 또 사기가 진작이 되면 뭔가 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있었을 때 조직 구성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주고 또 이렇게 가야 한다 했을 때 누구나 불만을 제기하든지 누구나 의견을 제시해서 그런 제시들이 지금의 새로운 방향에 새로운 어떤 규정이나 규칙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 주면 언제든지 일을 할 때 뭔가 이렇게 어려운 요소가 있거나 좀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것들을 토론할 수 있는 문화들을 만들면서 서로 간에 의견이 고율되고 또 서로 간에 갈등이 해소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의 조직화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하나의 응축된 응집성이 있고 뭔가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질주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공동체로 형성하는 그런 특징들이 변혁된 리더십의 어떤 측면들이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감성 리더십이라는데 감성 리더십은 아까 처음에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감성 지능 있죠? EQ. 이거랑 똑같아요. EQ에서 갖고 온 거예요. 자, EQ는 이거예요. 봐봐. 자기와 타인 차원, 이해와 관리 차원에 있어서 자기를 이해해야 어떻게 해요? 타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기도 이해 못했는데 어떻게 타인의 감정이나 타인의 어떤 요구나
타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 자기도 이해 못하는데. 자기를 이해해야 되면 어떻게? 자기 관리 능력.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자기 일을 추신제가 치국평천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잘 관리하면 타인도 잘 관리시킬 수가 있어. 이런 네 차원의 지수를 만들어서 감성지능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가지고 있는 감성적이고 사회적인 스킬을 개발하고 응용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건설적인 노력을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야. 일단 감성적이고 사회적 스킬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수용해주면서 자기도 이해를 타인을 잘 어떻게 하면 감정이나 어떤 사회적인 그런 정서들을 잘 관리해주고 필요를 돌봐줬을 때 더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어머니처럼 잘 아이들의 어떤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잘 이렇게 수용해주면 아이들은 좀 건전하면서도 학습에 올바르게 잘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리더들도 이렇게, 감성적이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필요나 지금 상황을 잘 보듬어주고 잘 이렇게, 수용해주고 잘 관리하도록 컨트롤하도록 잘해주면 오히려 나를 인정해준다, 나를 어떻게 보면 수용해준다, 나를 어떻게 보면 존중해준다, 그런 마음이 들면 더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하잖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감성적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말한 대로 자기인식 능력은 자기 감성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으로 감성 이해력, 자기평가, 자신감 등이 특징으로 하고 있고요. 사회적 인식 능력, 다른 내용이라면 타인 이해 능력이에요. 요거는 자기 이해 능력이고, 다른 사람의 감성을 명확하게 이해하여서 감정이입하고 고객 어떤 조직 구성원들의 상황이나 고객의 니드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게 바로 사회적 인식 또는 타인 이해 능력입니다. 자기 관리 능력은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해서 통제하고 자기 관리하고 뭐 주도적이게 되고 이런 것들. 관리는 타인 이해 능력.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으로 뭐 어떤 연대감형성, 커뮤니케이션, 갈등 관리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타인의 감성을 또 타인의 필요와 사회적인 요구를 잘 이해해서 그것들을 충족해 주면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것들이 감성적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번트 리더십이요. 서번트 리더십은 상사와 부하에게인데 부하를 종으로 보지 않고 자기가 종의 위치에 가서 부하들과 함께 지금의 부하의 상황과 부하가 일을 하는 조건들이나 어떠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함께 보면서 적절한 조언을 해주고 이 부하가 스스로 그 일을 성취감을 느끼게끔 어떻게 보면 서번트의 역할로서 그 어떤 리더를 발휘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군들도 이순신이나 뭐 예를 들면 어떤 장군들이 그냥 앞에서 지휘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밑에 내려가서 싸우고 또 병사들의 아픔을 이해하면서 같이 잠도 자고 어떻게 보면 밥도 함께 하면서 힘든 거를 이해하면서 일치단결하면서 필요한 기술들이나 전투 기술이 있으면 함께 이렇게 해주면서 기술을 향상시켜주고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어떤 병사들이 자기 스스로 어떤 능력을 길러서 뭔가 이렇게 전투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을 서번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리더와 구성원 간의 관계를 상하 관계라고 하고요. 수평적인 이렇게 동료 관계를 봅니다. 동료 관계로 봅니다. 니도 나도 동료지만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지만 동료 입장에서 네 필요한 게 이런 것 같아 하면서 의사소통도 하고 필요하면은 이런 일을 함께 한번 해보자고 얘기하면서 그런 것 때 적절한 조언을 주면서 이렇게 일을 수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번트 리더는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고 그들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대안을 토의하고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토의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네. 그렇다면 나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번 해봐요. 해보니까 어때? 주도적이네. 그러면 계속 해요. 그러면 뭐, 이럴 때 뭐가 필요한 게 있어? 그러면
그래, A라는 게 필요하면 내가 지원해줄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지금 서번트 리더십의 부분이라. 그래서 격려를 잘해주고 또 지지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구성원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창의적으로 자기의 일을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촉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질책하거나 간섭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물론 적절한 조언과 적절한 개입은 필요하겠지. 그러나 그것도 뭐냐면 스스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자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조직 문화는 이제 이게 마지막 장인 것 같아요. 조직 문화는 뭐냐면 조직의 내재적인 가치와 신념을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는 상징 의식 문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삼성하면 삼성 정신이 있어요. 또 삼성하면 삼성의 어떤 캐치플레이가 있고 어떠한 마크가 있어요. 또 삼성하면 어떤 면에서는 내부 구성원들에게 심어주는 무언가 가치관과 어떤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하면 계속해서 토론하면서 무엇인가 생산적으로 계속 읽고 나가는 그러한 조직의 문화를 형성해 놓고 그런 생활의 룰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러한 삼성맨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내는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학원이든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 학원에 생각하면 구성원들이 바로 우리 학원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내재적인 신념, 또 우리 학원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일을 하게끔 하는 의미를 갖거나 또 우리의 조직에 있어서 이런 성공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전통을 계속 지켜야 돼. 이런 성과를 계속 내야 된다는 그런 신념들을 소개해주기 위해서 성공적인 스토리 또는 함께 만들어가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의식이나 행사들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삼성이라는 거 아니면 우리 학원이라는 그러한 내면적인 가치나 의미나 이런 것들을 지속화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구성원들이 우리 조직에 내면화되어서 지속적으로 우리 조직의 가치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직 문화라고 해요. 또 조직 문화의 측면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개방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함께 의사소통을 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의식이 어떤 그런 것들이 강한 반면 다른 데는 까라면 까라는 그런 어떤 측면들이 강해요.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화나 이러한 측면들이 우리 조직을 유지시켜 왔고 우리들의 조직에 성공을 해왔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스토리나 가치나 여러 가지 의식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심어주는 활동을 갖다 조직 문화라 한다. 풍토는 뭐냐면 조직 구성원들이 우리 조직은 이렇다라는 심리적인 느낌이야. 공통적인 인식. 예를 들면 우리 조직은 굉장히 개방적이야. 어떤 의견도 낼 수가 있다고 사람들은 믿어. 아니야. 우리는 리더가 까라면 까야 돼. 굉장히 통제적이고 굉장히 뭐냐면 간섭적이야. 어떤 일.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 조직이 유지가 된 거야. 이렇게 그 조직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그거를 갖다가 조직 풍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 풍토에 그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개방적인 풍토, 또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자율적인 또 자기 주도적인 어떤 일의 수행과 어떤 책임을 갖는 그런 풍토, 통제적인 풍토, 그다음에 개인 간의 어떤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그런 풍토, 뭐 이런 것들의 어떤 풍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문화가 조직에 있어서는 큰 거시적인 측면에서 조직 문화가 어떻다, 어떤 직의 어떤 방향과 또 일의 스타일과 또 어떤 성공담에 통해서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신념이 뭐냐, 또 하나는 공통적인 어떤 지금 우리 조직에 대해서 지각하고 있는 그런 인식이 업무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뭐냐, 조직 풍토와 문화를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이 정도 부분을 이해하고 수고하셨습니다.